안녕하세요. 제가 전산회계 강의를 맡은 김종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재 보셨죠? 교재 보시면 기초? 이거 다 아는 건데 그럴 때는 앞에 부분을 건너뛰고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고, 자, 지금 여기는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을 전제로 합니다. 1급이지만 회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기본 강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들어보시면서 이거 나 다 아는 거야. 그럼 제끼고 다른 거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힘차게 가볼까요? 네, 출발. 자, 제일 먼저 기초회계 제 8페이지, 교재 8페이지에 보면은 회계의 기초가 나오죠? 회계의 기초. 자, 먼저 회계가 뭐냐? 그리고 보다시피 PPT니까 교재에 있는 한글 파일을 그대로 쫙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너무 글씨도 작고 해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추렸고, 또 공부할 때도 너무 자세하게 책에 있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지금 제가 하는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회계학과 부기. 회계가 뭐냐? 부기가 뭐냐? 요즘 부기라는 말 안 쓰잖아요. 예전에는 뭐 대학교 과목에도 부기인데 지금은 뭐 상고, 여상, 특성화고 이런 데서도 부기라는 말 안 쓰긴 합니다만 어쨌든 알아두세요. 회계학.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고 써있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써있는데 이게 뭐지? 하기 전에 이렇게 봅시다. 앞으로 우리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회계를 할 때요, 그냥 우리 개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항상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기업 또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 기업 실체 또는 회계 실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 앞으로 우리는 항상 기업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기업, 회사입니다. 회사를 우리가 운영한다. 아니, 회사를 내가 직접 차려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회사는 결국은 돈이 얽혀 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돈에 얽힌, 자금에 얽힌 정보 이용자들이 있을 것이다. 돈을 투자한 투자자라든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든가, 기타, 뭐 거래처라든가, 뭐 세무서 또는 뭐 은행 뭐 등등등등등 이렇게 있죠. 고객들까지. 어쨌든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자라면 내가 투자한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나, 내가 투자한 돈을 내가 회수할 수 있나, 투자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나 관심이 있죠. 그럼 지켜봐야죠. 채권자, 돈을 빌려줬으면 저 회사가 망하지는 않겠지, 내가 빌려준 돈 떼이면 안 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지켜보는 거죠. 그럼 지켜보는데 회사에서는 그럼 이 사람들이 궁금한 어떤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럼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보고 경제적, 돈에 얽힌, 전문 용어로 하면 경제적이죠. 의사결정 그랬는데 여기 경제적자를 붙이면 돈에 얽힌 경제적인 의사결정,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채권 빌려줄 건지 말 건지, 이런 의사결정에 유용한, 쓸모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하더라. 유용한 정보 제공, 이게 키워드입니다. 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간단하게 봅시다. 예를 들어 여러분 친구, 친한 친구가 있어. 친한지 안 친한지 모르겠어요. 친구예요. 친구인데 친구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지금 내 돈이 좀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줘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요. 돈 많죠, 그죠? 근데 돈 많은데 그럼 돈 있으면 빌려줄 거예요? 그냥 돈 있으면 무조건 빌려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100만 원이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 100만 원 빌려주고 속으로 이 돈은 내가 못 받아도 뭐 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이 드는 친구가 있는 반면, 어떤 친구는 속으로, 겉으로 얘기하면 서운하니까 속으로 너한테는 100만 원이 아니라 100원도 쓰기 싫어 이 따시야, 막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죠. 있죠. 근데 여러분은 그 친구에 대한 정보가 이미 있잖아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야.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도 내가 너한테 빌려주고, 물론 당연히 받겠지만 못 받아도 내가 너 친구라 이해할 수 있어. 그럴 친구도 있는 반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신뢰성, 능력, 여러 가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친구는 너한테는 100원도 쓰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이미 나한테 와 있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줄 건지 말 건지 의사결정하는 데 참고가 되죠. 그 정보. 그럼 이 친구한테는 그래 빌려주자, 이 친구한테는 안 빌려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 회계고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 구두로, 말로, 아니면 서류로, 서면으로, 뭐 이게 있죠. 그 정보 제공의 수단, 그 정보 제공과 수단이 이제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재무제표. 이럴 때 따라해야 돼요. 재무제표. 재무, 앞에 있는 재는 I, 뒤에 있는 재는 어입니다. 재무제표. 재무보고서예요, 보고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작성. 그럼 보고서를 보고 해석하는 거죠. 그게 투자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식하는 분 계시나요? 주식할 때도 그냥 막 하는 사람도 있지만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하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유용한 정보 제공,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까지의 과정, 즉 기업에서 일어나는 결국은 돈, 재산의 변동을 장부에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 요약하는 기술, 이런 기술적인 측면, 그게 바로 북입니다. 북키핑, 장부에 기록한다. 북키핑, 하다 북이가 됐다는 둥, 장부기입을 줄여서 북이가 됐다는 둥, 벗이나 매치나 어쨌든 북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말도 있네. 일정한 원리원칙. 근데 지금 원리원칙이 뭐다 해도 설명이 될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인내비 하세요.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있겠지 뭐. 회계는 어려운 이유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회계 어려워요 그러면 대부분 제일 쉽던데 이런 사람 별로 없죠. 그죠? 회계에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어요. 이 원리가 뭐냐, 그 원리가 뭐냐, 이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반대로 말하면 원리 원칙만 알면 되니까 그 원리 원칙대로 가면 되니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가봅시다. 까이까. 그래서 그냥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회계의 목적이 뭐냐, 회계가 뭐냐 그러면 유용한 정보, 의사결정에,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수단이 바로 재무제표이다. 그런 정도 나중에 또 때 되면 합니다. 넘어갈까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재에 보시면 나머지 좀 더 세부적으로만 써 있잖아요. 그런 건 너무 신경 안 써도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다음, 회계학과 부기의 분류가 있죠. 회계의 분류. 회계,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재무회계는 외부라고 써 있고 관리회계는 내부라고 써 있죠. 외부, 내부인데 우리 회사 외부 다른 회사 또는 투자자, 채권자, 은행, 세무서, 거래처 이렇게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게 재무회계.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건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재무회계라고 알아두시고요. 관리회계는 내부, 관리자나 경영자들한테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면 관리회계는 없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그 다음에 부기의 분류,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가 있는데 포인트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 없다예요. 있으면 복식 부기,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재무회계이며 복식부기다. 뭐 그런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고,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 그리고 뭐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쓸데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지금 이런 거 설명해봤자 와닿지도 않아요. 때가 되면 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부 시작할 때 의욕에 불타서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벌써 초점 풀리는 분이 계시네. 안 돼요. 다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벌써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눈 풀리면 안 됩니다. 할 때 정신 차리시고 책상에 빠듯이 앉아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팔짱 끼고 구경하면 안 돼요. 실제 저희 강의할 때도 팔짱 끼고 이런 분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이 며칠 못 가요. 팔짱 낀 게 나중에는 달라지죠. 점점 달라져요. 그럼 큰일 나요. 자, 이런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교재에 눈이 반짝반짝하고 책을 딱 봤는데 갑자기 뭐 이상한 말들이 많이 써 있어. 근데 그거 하나부터 열까지 글자 하나까지 다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너무 의욕에 불타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위주로 먼저 가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미 기초회계를 좀 알고 있다, 배웠다. 또 나는 회계 2급 자격증이 있다. 그럼 굳이 이런 거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교재 보시면 이미 벌써 안 보고 이거 안 듣고 가셨겠네 벌써. 여러분한테는 필요 없는 얘기네. 어쨌든 결론은 알고 있으면 건너뛰세요. 건너뛰고 딴 거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처음 회계를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부터 갑니다. 원래 회계 1급에서는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나 회계 1급으로 시작하는 분도 꽤 많죠. 그래서 그냥 가는 겁니다. 자,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참고로 회계 단위와 회계 연도가 있는데 회계 단위는 장소적 범위, 뭐 본점,
본사, 지사 이런 거 장소적 범위고 회계연도 기간이 중요하죠. 이것도 회계 2급 배운 사람들은 당연히 아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책에도 없죠 지금? 책에도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또 간단하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회계연도를 잠깐 봅시다. 그래서 회계연도는 대개 0년도 달력 0년도를 따라가죠. 그래서 2019년 1월 1일부터 지금 2019년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이번 회계 기간 단기. 하다못해 이것도 회계 용어입니다. 진짜 생판 처음인 분, 왕 초보인 분들 열심히 따라 하세요. 사실 회계 2급 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나간 전년도 2018년은 전기. 다가올 다음 연도 2020년 요건 차기 이렇게 됩니다. 좀 길게 그릴 걸. 제가 그릇이 작아요. 제가 그릇이 작아서 2018, 2019, 2020 이렇게 전기, 단기, 차기 하다못해 이것도 회계 용어고요. 그리고 1월 1일, 12월 31일로 예를 들자면 1월 1일을 이번 연도의 시작이니까 기초, 12월 30일은 이번 연도의 끝이니까 기말, 기초, 기말 이런 말도 하다못해 회계 용어입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달력으로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월부터 12월로 예를 들어요. 우리 회계에서는 1년을 기준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1년 기준. 1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년 이내는 가능해요.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회계 용어니까 참고로 해두시고요. 회계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참고하시죠. 자, 우리가 해야 될 회계는 재무회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부기는 복식부기다.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시고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건 꼭 외우라고 제가 몇 번이고 얘기합니다. 외워야 될 건 외워요. 그러나 지금처럼 그냥 가볍게 이해하고 지나가고 그냥 넘어가셔도 된다 그러면 넘어가세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시작됩니다. 9페이지. 기업의 재무상태. 자, 1, 2, 3, 4 있죠? 재무상태. 그리고 2번 자산, 3번 부채, 4번 자본. 자,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회계를 이제 시작했죠. 발 담궜죠. 그 회계 시작해서 회계를 때려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때려치는 그날까지 평생 즉 공부든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취업이나 사업을 하는데 회계는 떠날 수가 없어요. 회계는 상식입니다. 우리 이제 경제인 성인으로서 사회생활하고 할 때는 상식이에요. 근데 상식이 없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상식 있는 사람도 있고 회계 상식. 어쨌거나 우리 회계를 때려치는 언젠가 때려치겠지만 죽을 때 때려칠지도 몰라요. 근데 때려치는 그 순간까지 평생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용어가 크게 나눠서 5가지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이따 뒤에 나오는 수익과 비용이 있어요. 그중에 자산, 부채, 자본 요 3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 자산부터. 그리고 자산은 약자로 A, asset. 그게 의미 asset 있죠? 무슨 asset? 그래서 asset이에요. asset. 그래서 앞으로 자산이라고 대부분 자산이라고 쓰겠지만 제가 약자로 A라고 쓸 때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A,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 이렇게 써놨죠. 재화가 뭐예요? 짧게 합시다. 재화는 화는 화폐, 돈이고요. 재는 재물, 재산, 재산입니다. 물론 이것도 다 돈이 될 만한, 돈이 된 현금화, 돈으로 만들 수 있는 하다못해 팔면 돈 생기는 여러분 가지고 지금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 분도 있죠.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팔면 돈 생기죠. 돈이 될 만한 재산, 돈이 될 만한 재물 이런 것들의 재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나 물건. 진짜 간단하게 하면 돈이나 물건입니다. 그 채권은 뭐다? 네, 채권은 받을 돈, 받을 거. 돈으로 받든 물건으로 받든 어쨌든 뭔가 받을 거다. 그럼 자산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을 통틀어 자산. 우리 상식적으로는 아마 재산이라고 그러면 다 알아듣지 않을까요? 재산. 저 사람 재산 많대. 저 사람 재산이 2천억이래. 그죠? 보통 1,000억 정도는 있잖아요. 그죠? 2천억이 많은 거네. 어쨌든 2천억이래. 재산.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거를 개인적으로는 재산 그러면 되지만 회계에서는 이제 기업에서는 자산이라고 한다 이거죠. 다시 자 앞으로 우리가 자산 그럼 뭐다? 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이다. 바꿔 말하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을 뭐라고 한다? 자산. 그렇죠. 자 부채는 뭐냐? 아우 더워라 하는 부채는 아니겠죠 설마. 그 부채는 그 부채고 이 부채는 기업이 앞으로 갚아야 될
채무, 의무, 빚이죠, 빚. 빚이 아니고 빚이죠. 저 빚쟁이 할 때 빚인데 빚, 뭔 소리야 자꾸. 어쨌든 빚이나 그 빚이나 하고 다른 거예요. 어쨌든 빚입니다. 갚아야 될 채무. 채권은 받을 거랬죠? 채무는 갚을 거죠? 그럼 채권 채무 반대네? 자, 우리 회계에서 앞으로 수백 수천 번 자산부채 계속 할 건데 자산과 부채의 구분 기준은 간단합니다. 받아야 될 거는 자산이고 갚아야 될 건 부채입니다. 이걸 가지고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은 어려워요, 헷갈려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게 헷갈릴 일이 아니잖아요. 받을 건 뭐라고 한다고요? 자산. 갚을 건 부채. 그래서 여러분이 자산이나 부채라는 말을 오늘 처음으로 듣고 말하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받을 거다, 갚을 거다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려운 건 도대체 넘어갈게요. 욕 나올지 모르니까. 자, 받을 건 자산, 갚을 건 부채입니다. 받을 건 자산, 갚을 건 부채. 그게 다예요. 받아야 되면 자산, 갚아야 되면 부채. 아시겠죠? 그리고 자본은 따로 뜻이 없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일명 순재산 또는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순자산, 순재산, 순자산, 순재산, 순자산, 순재산.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이다. 이거를 자본등식이라고 하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핵심은 자산부채예요. 그리고 이 자산부채 자본의 구조를 재무상태라고 합니다. 재정상태 또는 재무상태라고 해요. 재무상태. 그리고 일정 시점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일정 시점. 몇 월 며칠? 현재. 2019년 6월 30일 현재. 2019년 12월 31일 현재. 일정 시점. 시점하고 기간이 다른데 시험 문제에서 이거 살짝 바꿔도 모를 때 많아요. 일정 시점.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 자산부채, 특히 자산부채 기억하시고 넘어가서 5번 생략하고 일단 6번으로 갑니다. 6번으로 갑니다. 재무상태표. 좀 전에 했던 재무상태, 즉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구조, 그리고 일정 시점.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일람표, 보고서, 그게 바로 재무상태표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대차대조표라고 했어요. 지금도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갔더니 여러분 상사가 또는 연식이 된 오래된 사람이 대차대조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게 뭐지요? 그러지 말고 눈치껏 이게 재무상태표구나 알아두시면 되고, 그때는 밸런스 쉿 그래서 BS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같은 겁니다. 써놓으세요 이거. 대차대조표. 지금은 재무상태표. 처음 하는 사람은 헷갈린다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 둘 다 쓰니까 알아두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재무상태표의 가장 그냥 아주 단순화시킨 양식을 그려놨는데 요걸 하기 전에 잠깐이요. 이제 원래는 그 앞에 5번에 쭉 써 있는 것들인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즉 회사의 자산, 부채, 자산이 하나가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산, 여러분 재산, 목록을 작성하자. 재산 목록 리스트를 뽑아보자. 그럼 현금 있고 예금 있고 주식 있고 뭐 자동차 있고 건물 있고 땅 있고 뭐 있고 쭉 쓰면 항목이 몇십 개는 나오겠죠. 그 항목, 그 장부에다 재산 변동을 기록하고 계산하는 단위를 이 뒤에 어딘가 나와요. 몇 페이지인가 뒤에 나와. 나중에 보세요. 그냥 지금 보세요. 그거를 계정이라고 합니다. 계정. 그리고 영어로는 어카운트, AC. 어카운트에 ing 붙이면 어카운팅. 그게 회계학이잖아요. 회계학의 영어로 어카운팅이죠. 어카우닝, AC. 그래서 사실 드물긴 드문데 여러분이 뭐 카페 아니면 뭐지요? 패밀리 레스토랑 아니면 또 어디 몰라요. 그런데요. 어쨌든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계산대 있잖아요. 카운터 계산대 있죠. 근데 보면 가끔 가다가 어카운트라고 써 있는 데가 있긴 있어요. 드물지만 어디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저도 몰라요. 저도 본 적이 있긴 있어요. 어카운트. 또 그런 말 있죠.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회계를 하니까 딱 보니까 어카운트 어서 그럼 보여요. AC. 그리고 그 계정의 모양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노란색 보이시죠? 노란색 보이시죠? T. 그래서 우리 회계 배운 사람들은 이거를 T계정이라고 합니다. 알파벳 T자니까 T계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에 T계정 그리세요. T계정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T자를 딱 그리면 돼. 그럼 T자를 그렸을 때 이 왼쪽을 우리는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우리는 대변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또 대변이에요? 따지지 마시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해왔어요.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어느 변이에요? 그럼 차변, 대변 얘기해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도 그럼 T자를 딱 그렸을 때 이 왼쪽이 결론은 차변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이 대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다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보고서이다 그랬잖아요. 그 재무상태표에 전 세계 어디 가라 아니면 대한민국 전국 어디 아니면 수백 수천 개의 기업 누구나 어디나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면 이유 없어요. 자산은 차변에 적습니다.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적습니다. 이유 없어요. 무조건 이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우세요. 자산 어느 변? 차변. 부채 어느 변? 대변. 외워야 돼요.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 그리고 제가 재산이 얼마 없어요. 보다시피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재산이 얼마 안 돼요. 한 1,000억. 네, 1,000억이에요. 1,000억. 근데 재산 1,000억이에요. 얼마 없죠. 가난하죠? 가난해요. 1,000억. 여러분 보통 한 2조 원씩 있잖아요. 보통. 어쨌든 1,000억이 있어요. 근데 1,000억인데 1,000억의 구조가 저는 현찰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건물 하나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1,000억이에요. 건물 하나 딱 1,000억이에요. 강남 거시기에 1,000억짜리 건물 하나 있어요. 근데 건물을 1,000억 주고 샀는데 그 중에 800억이 대출받은 거예요. 800억이 대출받은 거예요. 뭔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800억 대출받아서 1,000억짜리 건물을 산 거예요. 일단 건물을 샀으니까 내 거예요. 근데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800억은 결국은 대출받은 거니까 갚아야 될 부채죠. 그럼 실질적인 내 재산은 200억이죠. 그래서 아까 왜 자본을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자본. 그래서 이걸 순재산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럼 아까 했던 공식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다. 그죠? 그리고 그림 보다시피 이 자산 총액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와 똑같죠. 자산 총액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와 같다.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유도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특히 자산부채라는 말이 앞으로 우리가 수백 수천 번씩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용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 외우세요. 머릿속에 이거 그리세요. T계정,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 그리세요. 그러면은 공식 같은 거 열심히 안 해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자산부채 자본을 해봤고,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 즉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재무상태표의 구조까지 알아봤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산에 뭐가 있는지, 부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시간인데 그건 좀 끊었다 갈게요. 동영상은 또 한 번에 길게 하면 힘드니까 좀 잘라서 갈게요. 그래서 이제 자산부채에 속하는 또는 자본, 여기에 속하는 과목들이 뭐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어요.